한 섬이 10년 만에 낙원에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뉴스는 관광객 1378만 시대를 축하하는데 현장에서는 호텔 사장님들이 한밤중에 도망칩니다. 50만 원 하던 5성급 객실이 10만 원대로 추락하고 경매에 나온 호텔은 감정가의 15%에도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피해자 6만 명, 피해액 12조 원. 통계는 호황인데 현실은 파산입니다. 숫자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2024년 한 해 동안 137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1300만 명대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호황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시기 제주도 호텔 커뮤니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사장님이 밤에 도망갔다. 직원들 월급이 3개월째 밀렸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 문을 못 연다. 유치권이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버티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비를 못 받은 업체가 호텔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숫자는 호황을 외치는데 현장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가격에서 드러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제주 5성급 호텔들이 있었습니다. 성수기 주말이면 50만 원을 훌쩍 넘기던 객실들입니다. 지금 그 객실들이 10만 원대에 풀립니다. 비수기도 아닙니다. 성수기 가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저가 호텔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라 불리던 곳들이 5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역세권 모텔보다 싼 가격에 제주도 호텔을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가격이 싸진 건 그나마 낫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경매 시장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경매에 나온 제주 숙박업소 매물이 463건입니다. 2년 전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차이란 경매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걸 말하는데 매각률이 2년 35%에서 올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1억 4천만 원짜리 호텔 객실이 6차례 유찰 끝에 2천만 원에 팔린 사례도 있습니다. 85%가 날아간 겁니다. 통계가 말하는 1378만 관광객. 이 숫자의 정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광객이 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국인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4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69%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묵고 어디서 돈을 쓰는지가 핵심입니다.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는 대형 복합 리조트로 직행합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 면세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리조트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쇼핑하고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동네 호텔에는 발도 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제주도 호텔 가격 붕괴의 현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싸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초 기준 제주도 호텔 상황입니다. 5성급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이 50% 미만인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란 전체 객실 중 손님이 찬 방의 비율입니다. 절반도 못 채운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안 옵니다. 일부 5성급 호텔은 10만 원대 초중반에 객실을 팔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50만 원 넘게 받던 곳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습니다. 호텔 경매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내 숙박시설은 총 7만 8천여 실인데 이 중 3만 2천 실 이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양형 호텔이 2만 8천 실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텔을 산다는 건 건물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딸린 빚도 함께 떠안는 겁니다. 제주도 호텔 상당수가 대출로 지어졌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빌린 돈으로 세운 건물들입니다. 건물을 인수하면 그 빚도 같이 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운영 중인 호텔들의 상황입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사실상 좀비나 다름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좀비 호텔이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호텔을 말합니다. 객실이 80% 차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자도 못 내기 때문입니다. 방값을 5만 원에 받으면 청소비,
인건비, 수도광열 빼고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 이자가 수천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호텔 사장님들이 선택한 방법이 야반도주입니다. 말 그대로 한밤중에 짐 싸서 도망가는 겁니다. 직원들은 출근했더니 문이 잠겨 있고 사장님 전화는 불통입니다. 밀린 월급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반도주가 나쁘다고 욕할 수만도 없습니다. 사장님들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 시작점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호텔 붕괴의 씨앗은 10년 전에 뿌려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제주도에는 호텔 건설 붐이 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유커라고 불리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쓸어갔습니다. 면세점은 문을 열기 무섭게 줄이 섰고 호텔은 예약이 터져나갔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건설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2013년 정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객실 분양을 허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호텔 객실을 개인에게 한 칸씩 분양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파는 것처럼 호텔 방을 한 칸씩 파는 겁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사가 대신 호텔을 굴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분양 광고 문구는 솔깃했습니다. 연 수익률 10% 보장, 심지어 11%를 약속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월세처럼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힌다. 제주도 관광객은 계속 늘어난다. 손 놓고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은퇴를 앞둔 50대와 60대들이 솔깃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넣었습니다.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텔이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게 화근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분양형 호텔만 950더 곳에 2만 8천 실이 넘습니다. 전국 분양형 호텔 약 3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제주도에 몰려 있습니다. 100명이 먹을 밥상에 170명분의 밥을 차려놓은 격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호텔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누가 뭘 짓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운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버티다가 안 되면 손 털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7년 사드 사태가 터집니다.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한국이 이걸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운영사들이 약속한 수익금을 못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연락이 끊기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한국분양호텔연합회 추산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는 6만 명, 피해액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불가능한 개미지옥 같은 구조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PF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돈은 거의 안 넣고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에 지어진 호텔들의 자본 구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본 3%, 대출 97%, 100억 원짜리 호텔을 짓는데 자기 돈은 3억 원만 넣고 97억 원은 빌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시에는 됐습니다.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 기준 금리는 1%였습니다. 대출 금리도 3% 안팎이었습니다. 97억 원을 빌려도 이자가 연 3억 원 정도였습니다. 호텔이 어느 정도만 돌아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호텔을 지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당겼습니다. 레버리지란 빚을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잘 되면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잘못되면 손실도 몇 배로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였던 게 3%를 넘더니 3.5%까지 올랐습니다.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3%대였던 게 6%, 7%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7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6%로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연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정확히 2배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더하면 매달 1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호텔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이 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객실 100개짜리 호텔이 가동률 80%, 객단가 10만 원으로 운영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대략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관리비, 청소비, 수도 광열비 등 운영비를 빼면 절반도 안 남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1억 원씩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2024년 10월부터 금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호텔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매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호텔을 경매에 넘기거나 야반도주를 하거나 공급 과잉과 금리 폭등.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국인 관광객의 이탈입니다. 제주도 호텔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평일 장사 덕분이었습니다. 주말과 성수기는 어딜 가나 손님이 몰립니다. 하지만 평일은 다릅니다. 평일에 얼마나 손님을 채우느냐가 호텔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그 평일 손님 대부분이 내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제주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1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핑계에 가깝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체제가 생긴 겁니다. 대체제란 비슷한 만족을 주는 다른 선택지를 말합니다. 제주도 대신 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엔저 현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엔저란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 돈으로 일본에서 더 많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싸졌습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2박 3일 호텔 비용을 합치면 50만 원 안팎입니다. 그 돈이면 오사카 왕복에 료칸 숙박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도 더 맛있고 볼거리도 더 많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제주도가 상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제주도 1일 여행 경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낮은 광주의 2배, 전국 평균의 1.5배 수준입니다. 같은 돈 쓰면서 왜 굳이 제주도를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런 계산이 빠릅니다. 호텔 입장에서 내국인 이탈은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대형 리조트나 카지노가 있는 복합시설에 묵습니다. 동네 중소형 호텔에는 잘 안 갑니다. 반면 내국인은 다양한 숙소를 이용합니다. 가족 여행객은 펜션을 찾고, 커플은 부티크 호텔을 선호하고, 출장객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습니다. 이런 수요가 사라지면 중소형 호텔들은 평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평일 가동률이 떨어지면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호텔은 고정비가 큰 사업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직원 월급은 나가고 대출 이자는 빠져나갑니다. 주말에 아무리 잘해도 평일 적자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낮춰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낮춰봅니다. 악순환입니다. 공급 과잉, 금리 폭등, 내국인 이탈, 삼중고에 시달리는 제주도 중소형 호텔들은 이대로 전멸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제주도 호텔 시장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제주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은 곳이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2024년 이 회사의 매출은 4,7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무섭습니다. 3분기 1,866억 원, 영업이익 53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동네 호텔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와중에 이 거대한 타워는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카지노입니다. 제주 드림타워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도박을 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드림타워 카지노는 월 매출 434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일 업장 1위에 올랐습니다. 호텔 객실 수백 개가 벌어들이는 돈을 카지노 테이블 몇 개가 뛰어넘습니다.
신화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복합 리조트의 특징은 손님들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리조트 안에 호텔, 카지노, 면세점, 레스토랑, 워터파크, 쇼핑몰이 다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리조트로 직행합니다. 며칠 동안 리조트 안에서만 먹고 자고 놀고 쇼핑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동네 호텔에 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 관광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중간이 사라지고 양쪽 끝만 남는 현상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대형 리조트만 살찌고 중소형 호텔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일본 관광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료칸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 도쿄와 오사카의 대형 호텔 체인들은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곳만 살아남습니다. 제주도가 망한 게 아닙니다. 어설픈 중소자본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카지노 자본은 오히려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에 쏟아지는 제주도 호텔들. 이것들은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갈까요? 헐값이 된 자산을 줍는 건 결국 돈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본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기존 주인의 손을 떠나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토착 자본, 개인 투자자, 중소사업자들이 털려나가고 있습니다. 토착 자본이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지역 기반의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분들입니다. 그 자리를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메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큰손들에게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들 중 부실 자산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감정가의 30%, 40%까지 떨어진 호텔을 삽니다. 싸게 사서 리모델링하고 브랜드를 바꾸고 운영 효율화를 시킨 다음 되팝니다. 또는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챙깁니다. 불황이 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대형 호텔들도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DL그룹의 메종끌레드 제주가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 협상 중이고 중문 관광단지의 파르나스 제주 호텔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거래들입니다. 중소형 호텔은 더 심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만 20여 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결이 바뀐다는 겁니다. 토착 자본이 운영하던 호텔은 지역 업체들과 거래했습니다. 지역 식자재를 쓰고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세무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자본은 다릅니다. 본사가 서울이나 해외에 있으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고용도 줄어듭니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이건 또 다른 상실입니다. 관광객은 오는데 내 가게에는 안 옵니다. 호텔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섬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돈 있는 자들의 격언입니다. 돈 없는 자들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호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공급 과잉, PF 폭탄, 금리 인상, 내국인 이탈, 그리고 대형 자본의 시장 독식.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빚으로 지은 낙원은 금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확실한 수익 모델 없이 부채로 쌓아올린 자산은 금리가 오르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제주도 호텔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주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비슷한 시한폭탄이 묻혀 있습니다. 지방의 상가, 수도권 외곽의 오피스텔, 분양형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들 상당수가 분양형 호텔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기 자본은 적고 대출 비중은 높고 확실한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금리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1%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통하던 투자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카지노나 테마파크 같은 확실한 콘텐츠가 없는 부채 자산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주도 호텔 시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 우리 동네 상가나 오피스텔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1378만 명으로 늘어도 호텔 사장님들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통계는 호황인데 현실은 파산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빚으로 지은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제주도는 일종의 선행 지표입니다. 관광 산업의 미래, 부동산 시장의 방향, 자본 재편의 흐름이 제주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은 안전합니까? 혹시 제주도와 같은 구조는 아닙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홀로 웃고 있는 카지노 자본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4,700억 매출의 비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민낯,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